바보같이 해실해실 웃는 여인의 손에는 5개의 낡은 엽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산바람 머리에 흑투성이 얼굴, 어눌한 말투까지 누가 봐도 이목을 끌 만한 모습은 아니었지요. 주변 사람들도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저런 반푼이가 여길 또 나왔네. 저걸 5냥 주고 누가 데려가긴 하겠어? 밥값도 아깝지. 하지만 몇 개월 후 고작 5냥짜리 반푼이 취급을 받던 옥단은 마을 최고로 존중받는 귀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단을 바보 취급하며 구박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옥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 오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보 같은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당신이 어디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이화가 함께하며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 박씨 부인이 살았습니다. 한때는 성 하나를 지키던 이름난 무관 집안이었지만 평화가 길어지며 완전히 몰락해버린 집이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녹슨 칼과 먼지 쌓인 갑옷만이 예전 영광을 말해줄 뿐이었지요. 막내 아들 선호는 묵과에 몇 번이고 낙방에 집안일을 돕고 있었지만 평생 칼만 휘두르던 집안 피라 그런지 농사도 서툴고 장사도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선호는 20대 중반이란 한참을 늦은 나이에 아직도 장가에 들지 못한 노총각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부유하지도 않은 데다 성격까지 까칠한 노총각 선호는 장가도 못 들 것이라고 수군대곤 했습니다. 저 집 아들은 절에서 평생 장가나 가겠어? 눈만 높아서 원. 가난한 데다 성질도 까다롭다는데 누가 시집을 가려 하겠나. 중매쟁이를 통해 며느리를 구할래도 아들 선호는 영 마음에 차는 여자가 없다며 퇴짜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노릇이었어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가릴 처지냐? 그렇게 버린 허송세월이 얼마인지 이젠 세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하도 많이 퇴짜를 맞다 보니 중매쟁이들도 박씨 부인네 선호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치를 떨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 부인의 눈에 엉망인 살림이 눈에 들어왔죠.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집안꼴을 가만히 냅둘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장터로 나갔습니다. 아들 선호 살림을 도울 사람도 필요하고 집안일을 거들어줄 손도 절실했거든요. 하지만 장터에 나간 박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번기라 몸성한 일꾼들은 하나같이 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데다 여인들은 그 수가 더 적었습니다. 그중 가장 싸다던 사람조차 박씨 부인이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장터 구석 쭈그려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옥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산발이 된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는 어딜 보아도 모자란 사람 같아 보였지요. 처음엔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 망설였지만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니 반응이 느릿하긴 해도 곧잘 대답하고 말귀는 알아듣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천둥벌 거숭이 마냥 날뛰는 것 없이 성품이 얌전하고 순해 보였지요. 그런 점은 이때까지 구할 때마다 슬그머니 다른 집으로 가버리기 일쑤이던 품꾼들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무척이나 값이 쌌죠. 고작 5냥이라니. 박씨 부인에게 이만큼 형편에 딱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옥단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선호와 옥단의 첫 만남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호를 불렀습니다. 옥단을 선호에게 소개해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선호는 옥단을 보자마자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웬 거지입니까, 어머니? 내 안 사람이다. 말 조심하거라. 네가 그렇게 까다롭게 군이 별 수 있냐? 얌전하고 순하니 군말 말고 데리고 살아보거라.
박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선호는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이때까지 사지 멀쩡한 양반집 교수들도 거부했는데 바보로 보이는 꼬질꼬질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선호는 옥단을 노려보며 거칠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같이 덜 떨어진 것이 우리 집에서 무얼 하겠다고. 내 눈에 띄지 말고 방해나 되지 말거라. 하지만 옥단은 자신에게 악담을 퍼붓는 선호를 무서워하기는커녕 가만히 쳐다보며 해실해실 웃을 뿐이었습니다. 선호를 바라보며 이유 없이 웃는 옥단의 행동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선호는 처음에는 옥단을 향해 짜증도 내고 윽박도 질렀지만 그래도 그만두지 않자 끝에는 철저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선호가 모르게 시선이 옥단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멍하던 옥단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분하게 가라앉아 예리한 빛을 낸다는 사실을 말이죠. 선호가 마당에서 검술 수련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옥단이 대문 앞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에 선호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하던 수련을 잠시 멈추고 옥단이 하는 행동을 바라봤죠. 자세히 보니 옥단이 대문 앞에 박혀있는 무거운 디딤돌을 낑낑거리며 옆으로 옮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돌을 왜 건드리나 싶어 선호는 옥단을 향해 버럭 큰 소리를 쳤어요. 이 멍청한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드디어 사고를 치는구나. 왜 멀쩡한 돌을 파내고 난리야. 옥단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했지만 금세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실없는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돌이 아파해서 옮겨졌어요. 뜬구름 잡는 헛소리에 선호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구쳐 옥단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옮겨놓았던 디딤돌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옥단은 잠시 시무룩해졌지만 금방 잊어버렸다는 듯 몸을 돌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호는 태도가 휙 바뀐 옥단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선호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거니 안심하는 동안 옥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호가 수련을 하고 있을 때는 물론 어딘가로 마시를 나갔을 때 낮잠을 잘 때를 틈타 몰래 돌을 다시 옮겨 놓았지요. 선호는 처음엔 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옥단이 끈질기게 다시 옮기자 결국 포기해버렸습니다. 에이, 그래, 내 멋대로 해라. 돌 하나 옮긴다고 큰일이 나겠냐. 신기하게도 선호가 옥단과의 치열한 기싸움에서 패배하고 디딤돌을 옥단이 원하는 자리에 둔 지 며칠이 지나자 소소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병든 것처럼 시름시름 앓으며 알 하나 못 낳던 암탉이 어느 날 아침 둥지 가득 탐스러운 달걀을 낳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갑작스레 찾아온 행운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나 많이 낳다니?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썩어가던 창고 기둥에서 퀴퀴한 곰팡이가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졌던 우물에서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그저 조상님이 도우셨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선호는 요일을 느껴 잠에서 깼다가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둑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내다본 선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빛 아래 옥단이 장독대에 무거운 항아리들을 번쩍 들어 옮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낮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옥단은 무거운 항아리를 가볍게 들어 옮기면서도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고 항아리 밑에 받침돌을 괴는 손놀림은 예사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입에서 나온 혼잣말이었습니다. 이쪽은 음기가 너무 강해 물이 고이는 형국이야. 장맛이 변하는 게 당연하지. 양기가 흐르는 동쪽으로 길을 터줘야 제복이 들어올 거야. 낮에 듣던 어눌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또렷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수놓고 있었지요.
선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음기, 양기. 옥단은 마지막 항아리까지 완벽하게 재배치한 뒤 허리를 펴고 개운한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총기로 가득 차 있어 낮에 보던 그 멍청한 눈빛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호는 옥단을 떠보기 위해 슬쩍 말을 걸었지만 옥단은 다시 바보 흉내를 내며 헤헤 웃을 뿐이었습니다. 선호는 시침 뚝대는 옥단이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옥단이 장독대를 만진 후 아니나 다를까 박씨 부인의 장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네 된장 맛이 예전 같지 않아.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도 되겠어. 장맛이 좋다는 소문에 장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박씨 부인의 텅 빈 주머니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박씨 부인은 그저 이제 팔자가 필요나 보다 생각하는 듯 했지만 선호는 옥단에 대한 의구심만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왜 바보 행세를 하는 거지? 그러던 중 마을 장터에 솔깃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조정에서 은퇴한 고위 무관 출신의 장군이 이 마을에 내려와 무관을 차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자를 받아 무예를 가르치고 뛰어난 자는 조정에 청거까지 해준다는 말에 선호와 박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선호야, 이건 기회다. 내가 무과에 자꾸 떨어지는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줄이 없어서 그런 게야. 박씨 부인은 없는 살림에 쌈짓돈을 털어 귀한 술과 고기를 사들고 그 장군이라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장군이라는 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선호의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혀를 차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기글은 장대 하나 기가 막혀 있군. 내 특별히 비기를 전수해 줄 테니 스승을 모심에 충분한 예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박씨 부인은 집안의 기둥뿌리라도 뽑아줄 기세였지만 옥단은 그 자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옥단의 눈에 비친 그 자의 관상은 무의는커녕 눈이 쭉 째지고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려 올라가 있는 것이 입만 살아있는 사기꾼의 상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 사기꾼이 박씨 부인의 초대를 받아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선호에게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당장이라도 한양으로 보내줄 것처럼 허풍을 떨었지요. 내가 말 한마디면 무려 병판께서 바로 자네를 부를 걸세. 선호와 박씨 부인이 그 말에 혹해 홀라당 넘어가기 직전 옥단이 쟁반에 뜨거운 국을 담아 들어오다 발이 꼬인 척하며 사기꾼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옥단이 쟁반을 놓치자 펄펄 끓는 국그릇이 사기꾼의 무릎 위로 쏟아졌고 천하의 무인이라던 그는 소녀 같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끼악 뜨거워. 이 미친 여자가. 사기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지를 걷어 올렸는데 그 다리에는 무인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상처나 굳은 살은커녕 하얗고 보드라운 살결만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그가 놀라서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나동그라지는 꼴은 무예를 익힌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지요. 옥단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짓 놀란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장군님이라 피할 줄 알았는데, 무쇠 다리라 뜨거운 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옥단의 그 말에 선호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무관 생활을 오래 했다는 자가 저리 굼뜨고 다리에 훈련의 흔적조차 없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선호는 사기꾼의 멱살을 잡고 물었습니다. 내 놈, 정말 무인은 맞느냐? 칼 한번 잡아보거라. 선호가 벽에 걸린 칼을 던져주자 사기꾼은 칼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결국 선호의 불호령의 사기꾼은 자신이 한양 저작거리에서 약이나 팔던 왈패였음을 실토하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지요. 박씨 부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옥단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거덜 날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옥단아. 옥단은 그저 배시시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선호는 옥단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라 할 수 있는가? 뜬금없이 디딤돌을 건든 것. 장독대에서의 일. 선호는 옥단이 그저 바보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선호는 마당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밖으로 나가보니 옥단이 사다리를 타고 처마 밑에 올라가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틀어진 부연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아니야.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야 집안의 기운이 새지 않는데. 옥단은 작게 중얼거리며 손을 뻗었지만 키가 작아 잘 닿지 않았습니다. 무리에서 몸을 뻗던 옥단의 발이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선호가 몸을 날려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옥단은 눈을 질끈 감았지만 아픔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한 옥단과 그녀를 아는 선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옥단의 얼굴은 바보의 탈을 벗은 지적이고 맑은 여인의 모습 그대로였죠. 선호는 옥단을 내려주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그만하시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왜 우리 집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요? 옥단은 한참 동안 선호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신분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보처럼 보여야 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들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옥단은 자신의 비밀을 전부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바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백했습니다. 선호는 옥단의 말을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했음에도 옥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집안을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호는 옥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 당신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소.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돕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지붕에 올라가 틀어진 부연을 바로잡고 담장에 무너진 곳을 보수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와 함께 연모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옥단이 지시하면 선호가 힘을 쓰는 환상의 호흡이었지요.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은 덕분인지 박씨 부인네 집안일은 날로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농번기가 깊어져 박씨 부인이 품꾼을 한 명 데려왔는데 마을에서도 부모에게 효심이 깊어 효자로 소문난 만득을 데려왔죠. 만득은 소문대로 며칠 동안은 성실하게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만득이 기특하여 새참도 넉넉히 챙겨주며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곳간에 쌀이 야금야금 줄어들고 박씨 부인이 장독대 뒤에 숨겨둔 쌈짓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죠. 귀신이 곡할 노릇에 박씨 부인은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태 집안에서만 일을 도와 만득을 보지 못했던 옥단이 잠시 마당에 나섰다가 참을 먹고 있던 만득과 우연히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옥단의 눈은 만득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옥단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동자가 뱀처럼 탁하고 눈 밑이 검게 죽어있는 것이 저건 효자의 상이 아니라 부모의 등골을 빼먹을 페류나이자 도둑의 상이다. 옥단은 즉시 선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저 사람을 조심하세요. 도둑입니다. 당장 내쫓아야 해요. 하지만 마을의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만득을 증거도 없이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이에 옥단은 선호에게 한 가지 꾀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선호는 일부러 만드기 들으라는 듯 마당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금괴가 있다고 하셨죠? 최근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니 오늘 밤 마당 감나무 아래 묻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옥단과 선호는 숨죽여 마당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마당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바로 만득이었습니다. 만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에서 호미를 꺼내 감나무 아래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금괴만 있으면 빚도 갚고 팔자 고치는 거야. 만득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놈 딱 걸렸다. 선호가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가자 만득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만득이 파낸 구덩이 속에는 금괴 대신 노란 볏짚으로 감싼 돌덩이가 들어있었지요. 만득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싹싹 빌며 사실은 노름빚 때문에 노모를 학대하고 돈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을 모조리 실토했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 달려나온 박씨 부인은 그제야 며느리의 비범함을 깨닫고 옥단을 껴안았습니다. 아가,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우리 집의 진짜 보배다. 이제 세 식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낯선 사내가 용모파기를 들고 옥단을 닮은 여인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었죠. 옥단은 그 소문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눈빛이 광기에 젖은 초로의 남성이 수십 명의 무장한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초로의 남성은 조판서,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릴 조정에 이름난 새도가였으나 지금은 권력투쟁에 밀려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죠. 찾았다. 천기누선의 핏줄. 신의 눈을 가진 아이. 누구시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무슨 행패요? 선호가 칼을 뽑아 들고 앞을 막아서자 조판서는 코웃음을 치며 옥단을 가리켰습니다. 비켜라. 촌놈, 저 계집은 내 것이다. 천기를 읽는 눈을 가졌다고 소문난 홍선비의 딸 제아비의 능력을 물려받은 유일한 핏줄이지. 내가 전연을 데려가 천하를 손에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옥단은 조판서에게 아버지를 잃고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냈던 당대 최고의 관상가 홍선비의 딸이었습니다. 조판서는 이제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은 옥단을 이용해 다시 권력의 정점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죠. 절대 못 데려갑니다. 제 아내입니다. 선호는 물러서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무의 실력이 빛을 발했지만 수적으로 너무 열세였습니다. 조판서의 무사들은 훈련받은 살수들이라 선호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선호의 어깨와 다리에 검상이 깊게 패이며 침음성을 흘렸습니다. 선호가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자 조판서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옥단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가자. 내년이 내 길을 열어줘야겠다. 안 돼, 서방님, 어머니. 옥단의 비명이 마당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조판서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크악! 조판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역적조 판서를 포박하라.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위풍당당한 장군이 서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과거 옥단의 아버지 홍선비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최 장군이었습니다. 최 장군은 옥단의 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유언을 따라 수년 동안 조판서를 감시하며 옥단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판서가 옥단을 납치하려는 현장을 덮쳐 그를 일망타진하게 된 것이죠. 늦어서 미안하오. 홍선비의 여식이 무사해서 천만다행이요. 조판서와 그 일당은 그 자리에서 모두 제압되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최 장군은 피투성이가 된 선호를 부축하며 그의 기백에 감탄했습니다. 자네 무예가 보통이 아니군. 내 자네를 조정에 천거하고 싶네. 모든 일이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 선호는 최 장군의 추천으로 무과에 나가 장원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조판서의 일에서 겪은 실전이 선호의 실력을 크게 상승시켰던 것이죠. 급제식 날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는 옥단은 누구보다도 환한 얼굴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호는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었고 옥단은 사람들의 털을 봐주며 억울한 이들을 도우는 지혜로운 부인이 되어 집안을 일으켰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고작 5냥에 데려온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킬 줄이야. 옥단은 가끔 선호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옮겨놓았던 장독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호는 옥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당신은 5냥이 아니라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천금을 주고도 못 살 귀한 사람이요. 본질은 결국 화려한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옥단과 선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5냥짜리 며느리 옥단의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